남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던 바로 그날, 시부모님은 제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강요했습니다.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저는 조용히 그 집을 나왔고, 일주일 뒤 시댁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은 제 남편 박민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해야 할 날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마트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용 소갈비와 대하를 샀습니다. 저녁에 근사한 저녁상을 차려 축하해줄 생각이었죠. 민준이 이 회사에서 3년 동안 인턴부터 계약직을 거쳐 이제 정규직 핵심 인력이 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으니까요.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 드라마를 보고 계셔야 하는데 오늘은 시아버지와 함께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은 누가 돈이라도 떼먹은 것처럼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저를 우리 아가라고 부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주방 입구에 장 본 것을 내려놓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민준 씨 정규직 전환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시아버지가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민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무슨? 이제 정규직이 됐으니 신분이 달라졌지. 네가 이제 우리 민준이와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민준 씨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격이 맞지 않는다고.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나 민준의 손에서 서류 봉투를 빼서 들더니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 오늘 이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어.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집어들어 넘겨보았습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고 아이는 민준이 양육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몸만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왜죠?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말을 해봐. 민준이 고개를 들었지만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그러시는데 내가 이제 정규직이 돼서 월급도 300만 원 넘게 받고 당신은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잖아. 그는 제 월급이 오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텐데 남들이 수군거릴까봐 걱정된다고 하셔. 남들 수군거리는 게 무섭다고? 시어머니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팩트야. 전에는 정규직도 아니었으니 참고 살았다지만 이제 우리 아들은 회사 핵심 인력이고 앞날이 창창해. 너 같은 평범한 회사원이랑 같이 서 있으면 남들이 우리 아들이 가사도우미랑 결혼한 줄 알겠어. 저는 온몸이 분노로 떨렸고 눈물이 눈가에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민준과 결혼한 2년 동안 집안일은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그가 야근할 때면 아무리 늦어도 기다렸다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시부모님이 아프실 때면 연차를 내고 병원에 모시고 가 물을 떠다 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하면 그들도 진심으로 화답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규직 전환 소식 하나에 이렇게 돌변해 이혼까지 강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신하시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 오늘 안 찍으면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민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냥 먼저 도장 찍어줘. 나중에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 민준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나온다면 저도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노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서명을 할 때는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저는 펜을 테이블에 던지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서 이 역겨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걸려있는 옷들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민준과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며 옷을 사도 항상 그 사람 것을 먼저 샀습니다. 제 옷 중에는 비싼 것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짐 싸기도 간단했습니다. 옷장 위에서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직접 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민준과 함께 여행 갈 때 쓰려고 샀는데 이렇게 이 집을 떠나는 짐가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주 입는 옷 몇 벌을 개어 캐리어에 넣고 침대 협탁 서랍에서 제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이 카드는 제 월급 통장과 연결된 카드였습니다. 석 달 전 제가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월급이 기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민준과 시부모님께 말하지 않았던 것은 첫째는 겸손하고 싶었고 둘째는 가족끼리 굳이 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션더, 그게 지금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줄이야. 짐을 반쯤 쌌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캐리어를 곁눈질로 훑어보며 비웃음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짐이 그것뿐이야? 하긴 이 집에서 네가 장만한 비싼 물건도 없지. 잘 됐네. 떠나도 집이 깨끗하겠어. 저는 대꾸하지 않고 화장품을 파우치에 계속 담았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그녀는 두어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내가 충고하는데 이혼하는 게 너한테 최선의 선택이야. 나중에 다시 민준이 찾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 아들은 이제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니까 네가 앞길 막지 말라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는 그 사람 찾을 일 없을 테니까요. 두 분이야말로 앞으로 잘 사세요. 너무 높은 가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빨리 짐이나 싸서 나가. 민준이가 후회하기 전에 떠나야지. 안 그러면 너만 더 비참해질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세게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민준과 시아버지도 들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물건을 캐리어에 넣은 뒤 지퍼를 잠갔습니다. 캐리어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10kg 남짓. 이 집에서의 제 2년간의 감정처럼 많아 보였지만 막상 들어보니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TV를 보며 저를 못 본 척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간 살았던 이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저와 민준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활짝 웃고 있었죠. 지금 보니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저 갈게요. 거실을 향해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몸을 꿈틀거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제발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진작부터 이혼할 생각이었나 봐. 우리가 먼저 말하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계속 들러붙었을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억지로 쫓겨났다고 그들을 떠나면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더 이상 그들 주위를 맴돌던 예전의 그 어린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인 지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이혼했어. 지금 너희 집으로 갈게. 지수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뭐, 진짜 그 인간들이 널 쫓아냈어? 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저는 주소를 보내고 캐리어를 끌며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몸 위로 내리쬐는 게 참 따뜻했습니다. 문득 숨막히던 이 집을 떠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으니까요. 월 500만 원의 월급은 저 혼자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빨간색 승용차를 몰고 아파트 입구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제 손을 잡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 사람들이 도장 찍으라고 그냥 찍어주면 어떡해. 빈손으로 나오다니 너무 손해잖아. 저는 조수석에 앉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손해야? 저 아파트는 원래 결혼 전에 시댁에서 산 거고 나도 돈 보탠 거 거의 없어. 그리고 저축은 내가 번 돈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굳이 그들과 다툴 필요 없어.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다툰다 해도 민준의 나약한 성격과 시부모님의 강압적인 태도로는 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는 걸요. 차라리 깨끗하게 떠나는 편이 나았습니다. 지수는 운전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박민준 그 자식 진짜 양심도 없지. 네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자기 부모랑 한패가 돼서 널 쫓아내냐. 그리고 그 부모는 또 어때? 완전 속물들이야. 예전에 내 월급 적을 때부터 널 무시하더니 이제 아들 정규직 됐다고 아예 널 발밑으로 보내. 저는 대꾸하지 않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아마 슬픔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무덤덤해지는 모양입니다. 민준에게 그리고 그 집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슬픔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제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의 집거실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민준과 시아버지를 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거봐요. 제가 감히 도장 안 찍을 리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나 본데 우리 민준이 없으면 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빈손으로 나가겠다는데 제정신이 아니지. 나중에라도 혹시 다시 찾아오면 절대 받아주지 마라. 우리 민준이는 이제 회사 핵심 인력이니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나야지. 사장님 딸이나 최소한 공무원 정도는 돼야 널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민준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월급이 2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는 자신을 떠난 여자가 이 험한 서울에서 혼자 살기 힘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얼마 못 가서 다시 돌아와 자신에게 매달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때가 되면 제대로 버릇을 가르쳐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이 말이 없자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이제 여자 만날 땐 꼭 엄마 말 들어야 한다. 다시는 쟤처럼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싹싹하지도 않은 애 만나면 안 돼. 옆집 김씨네 며느리 좀 봐. 친정이 사업해서 아들 가게도 차려줬다잖아. 지금 김씨네 얼마나 잘 사는데.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이젠 어머님 말씀 들을게요. 사실 그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나면 몇 년은 덜 고생해도 될 테니까요. 그는 자신이 정규직이 되기 전 월급도 적고 야근도 잦았던 시절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온 자신에게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고 양말을 빨아주고 스트레스 받을 때 위로해주던 저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이번 달 아파트 대출금 내야 하지 않소? 잊지 말고 은행에 이체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머나, 당신이 말 안 했으면 깜빡할 뻔했네. 예전엔 다 제가 냈었는데 이번 달도 당연히 낼 줄 알았지 뭐야? 제가 나가버려서 깜빡했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출금이요?
예전에는 아버님 어머님이 내셨잖아요. 그는 아파트 대출금을 부모님이 갚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2달째부터 제가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0만 원씩 제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도록 설정해 두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얼른 둘러댔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기가 내겠다고 해서 기특해서 그냥 놔둔 거야. 이제 제가 갔으니 우리가 내야지. 하지만 걱정 마. 너 이제 정규직 돼서 월급 300만 원 넘잖아. 100만 원 대출금 내는 건 껌이지. 남는 돈은 저축했다가 나중에 내 장가갈 미천으로 쓰면 되고. 그 말을 들은 민주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월급이 많아졌으니 그 정도 대출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달 대출금 외에도 자신이 사는 원룸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월급 300만 원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저를 어리석다고 비웃으며 저 없이 앞으로 얼마나 잘 살게 될지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친구 지수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 출근해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그들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수네 집에서 일주일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하루하루가 평온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출근해 2명의 팀원을 이끌며 프로젝트를 능숙하게 처리했고 월말이면 통장에 정확히 500만 원이 꽂혔습니다. 마음이 든든했죠. 저녁에 퇴근하면 지수가 미리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은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들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혼이 인생에서 그리 큰 장애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지수네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정해 두었던 아파트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가 성공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저는 미리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계좌를 민준의 계좌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아파트는 그들 명의니 앞으로 대출금은 당연히 그들이 직접 갚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준의 집에서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다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민준에게 문을 열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택배 왔나 보다. 민준은 하던 게임을 멈추고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건네는 봉투를 받아보니 은행 로고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연체고지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은행에서 온 건데 대출금 관련인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봉투를 받아 뜯었습니다. 안에 든 고지서를 꺼내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부엌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사색이 됐어요? 시아버지는 고지서를 시어머니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 은행에서 이번 달 대출금이 안 들어왔다고 3일 안에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다고 하잖아. 시어머니는 고지서를 받아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말도 안 돼. 예전엔 이맘때쯤이면 벌써 빠져나갔는데 왜 안 나갔다는 거야? 은행에서 실수한 거 아냐? 그녀는 중얼거리며 고지서를 샅샅이 훑었지만 고지서에는 연체 금액 100만 원, 납부 기한 3일 후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고지서를 보더니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는 시어머니가 대출금 문제를 당연히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00만 원 대출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큰소리쳤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고지서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네가 처리한 줄 알았지? 아버님은 나더러 하라고 하고 나는 네 월급이 많으니 네가 직접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신경 안 썼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언제 민준이더러 하라고 했소? 내가 분명히 당신더러 빨리 은행 가서 이체하라고 했잖아. 자기가 잊어버리고는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제가 잊어버린 건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서 신문만 보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니까. 그렇죠. 시어머니도 화가 나서 시아버지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부모님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은행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앱을 켜자마자 그는 잔액이 20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자마자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50만 원을 썼고 회사 동료들에게 한턱 내느라 100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거기에 원룸 월세와 생활비까지 내고 나니 300만 원의 월급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후였습니다. 어머니, 제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어요. 대출금 낼 돈이 부족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싸움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눈을 더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네 월급 다 어디 갔어? 월급 받은 지 며칠 됐다고 2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게 말이 돼? 저 동료들 밥 사주고 게임 아이템도 좀 사고. 민주는 우물쭈물하며 시어머니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철없는 놈.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손을 들어 민준을 때리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당장 돈 구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3일 안에 못 내면 연체 이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해요? 우리 집 저축도 얼마 없는데? 얼마 전에 아들 차 사주느라 큰돈 썼잖아요. 지금 수중에 3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30만 원에 민준이 돈이 10만 원, 합치면 50만 원. 아직 50만 원이 부족하잖아. 시아버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침실로 가서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남은 돈을 빨리 이체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민준은 돈을 이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동료들한테 밥 사주지도 않고 게임 아이템도 안 사는 건데. 시어머니가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내가 돈 좀 아껴 쓰라고 할 땐 듣지도 않더니 이제 매달 월급 받으면 대출금부터 빼놓고 또 돈 함부로 쓰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민주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꼭 아껴 쓸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 달 대출금은 어떻게든 막았지만 다음 달은, 그리고 그 다음 달은 민준의 월급으로는 대출금과 일상적인 지출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저축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머지않아 더 큰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민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즘 운이 너무 없네. 빨리 지나가길이라는 글과 함께 한숨 쉬는 이모티콘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스토리를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진짜 불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음 달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500만 원의 월급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을 받자마자 지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제가 점점 더 잘 나가는 것을 축하한다며 저녁에 곱창에 소주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하고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집 분위기는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침에 민준이 월급 입금 문자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월급 들어왔니? 얼마야? 민준은 은행 앱을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300만 원이요. 지난달이랑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대출금 100만 원부터 내 통장으로 이체해. 네가 또 함부로 쓸까봐 무서워서 안 되겠어. 그 말을 들은 민준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원룸 월세도 내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해요. 거기다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100만 원을 빼면 수중에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럼 좀 아껴 쓰면 되잖아. 시어머니의 미간이 즉시 찌푸려졌습니다. 예전에 정규직 되기 전에는 월급 250만 원으로도 잘 살았잖아. 이제 월급이 올랐는데 왜 돈이 부족하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내 씀씀이가 해퍼진 게 문제야. 민주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엄한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100만 원을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정규직이 되었으니 조금은 여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예전처럼 아끼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껴도 문제는 또다시 터졌습니다. 대출금 납부일, 시어머니는 카드를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자마자 직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이 카드 잔액이 부족한데요. 20만 원이 모자랍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부족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 분명히 100만 원을 이체했는데 왜 부족하다는 거죠? 창구 직원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 카드는 지난달에 문자 서비스 수수료 5천 원이랑 연회비 1만 5천 원이 빠져나갔고요. 오랫동안 안 쓰셔서 휴면 계좌 관리 수수료까지. 그래서 지금 잔액이 8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이 카드가 몇 년 전에 만들어 놓고 거의 쓰지 않았던 카드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각종 수수료가 나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급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20만 원을 더 이체하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려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20만 원을 더 보내라는 말에 그는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 수중에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20만 원을 또 보내드리면 저는 이번 달에 80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도 보내야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컸습니다. 대출금 못 내면 우리 집 압류당한다고. 우리 가족 전부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민주는 시어머니의 호통에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손에 든 커피를 보며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정규직이 되었는데 삶은 예전보다 더 팍팍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곁에 있었다면 대출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그는 예전에 대출금을 모두 제가 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그 일부를 책임지게 되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제 월급이 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시어머니는 겨우 대출금을 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래선 안 되겠어요. 매달 민준이 월급에서 100만 원씩 대출금으로 나가면 제 수중에 남는 돈이 없잖아요. 나중에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요. 예전에 며느리가 있을 땐 대출금은 다 걔가 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걔가 나가니 모든 부담이 우리한테 돌아왔구려. 다 민준이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살을 민준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그때 며느리랑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말을 듣고는 이제 꼴 좋게 됐네요. 우리 힘으로 대출금도 못 낼 지경이잖아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왜 나를 탓해? 당신도 이혼에 찬성했잖아.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 다 내 탓이야? 내가 찬성한 건 당신이 며느리가 민준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시어머니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잘 됐네요. 며느리 나가고 대출금 낼 사람도 없으니 만족하세요? 두 사람은 또다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기는커녕 매일 싸우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을 강요한 것은 그들이었으니까요. 한편 저는 지수와 곱창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최근에 본 오피스텔이 있는데 저와 함께 월세를 내며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될 것 같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승낙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바로 그 오피스텔을 보러 갔습니다.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월세는 150만 원이었는데 둘이서 75만 원씩 내면 저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깨끗한 집을 보며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집을 떠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민준의 가족에게는 이제 막 문제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살게 된 후 제 삶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예전처럼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시부모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가끔은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민준의 집은 문제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세 번째 월급날, 민준은 동료와 다툼이 생겨 팀장에게 크게 질책을 받고 성과급 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수령액은 25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는 월급 명세서를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역시나 대출금 납부일이 다가왔지만 민준의 수중에는 1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원룸 월세와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니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겨우 대출금을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돈을 시어머니에게 이체하려던 순간 회사에서 4대 보험 정산으로 30만 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먼저 내고 나니 수중에는 7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돈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성과급이 깎이고 보험료까지 내서 수중에 7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대출금이 부족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습니다. 70만 원? 그럼 30만 원이 부족하잖아? 너는 어쩜 그렇게 쓸모가 없니? 회사에서 동료랑 싸워서 성과급이나 깎이고 이제 어쩔 거야. 대출금 못 내면 집 압류당한다고.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셈이야? 민주는 시어머니의 욕설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동료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럼 동료랑 잘 지내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갈수록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있을 땐 동료들이랑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조언도 해주더니 걔가 가니까 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시아버지는 옆에서 듣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빨리 동구할 방법이나 찾아봐요. 우리 집에 저축 남은 거 얼마나 있어? 시어머니는 통장을 뒤적이더니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만 원 남았어요. 이것도 내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건데 50만 원에 민준이 돈 70만 원을 합쳐도 아직도 부족하잖아. 시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한테 좀 빌려보면 안 되겠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동생 지난달에 차 사서 돈 없어요. 그리고 걔 성격에 절대 안 빌려줄 거예요. 그럼 어떡해? 시아버지도 다급해졌습니다. 뻔히 눈뜨고 집이 압류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은행 유니폼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되십니까? 저희는 XX은행 직원입니다. 이것은 귀하 대개주택담보대출 연체 독촉장과 주택압류 예고 통지서입니다. 댁은 이미 2달 연속으로 대출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약 규정에 따라 저희는 일주일 후에 귀하의 주택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연체금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든 채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는 급히 서류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주택 압류 예고 통지서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겨우 2달 연체했는데 어떻게 집을 압류할 수 있어요? 은행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대출 계약서상 3개월 연속 연체 시 은행은 해당 주택을 압류 및 경매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댁은 이미 2달 연체 상태이며 다음 주까지 연체금을 해결하지 못하시면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통보입니다. 다음 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소파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어떡해. 집 없어지면 우리 어디 가서 살아. 다 당신 때문이야. 그때 며느리 쫓아내자고만 안 했어도 이제 대출금 내줄 사람도 없고 집도 뺏기게 생겼잖아. 시아버지는 그녀와 다툴 기력도 없는지 그저 옆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민주는 부모님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 혹시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지수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두어 진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민준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고? 나를 쫓아낼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지. 민준의 메시지를 보고도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가 물었습니다. 박민준이 도와달라고 연락했지? 너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그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거지. 집에 돌아와 씻고 막 침대에 누웠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 지금 어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를 쫓아낼 때의 그 앙칼진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마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에 있죠. 무슨 일이세요? 저기,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대출금을 못 냈더니 은행에서 집을 압류하겠다고 하네. 네가 먼저 좀 내주면 안 될까? 우리가 돈 생기면 바로 갚을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저도 돈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제 월급 2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이혼하고 나서는 더 힘들어져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차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출금을 대신 내드리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네가 예전에는 돈 잘 벌었잖아. 어떻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는 거야? 혹시 우리 돕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니? 저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돈만 있었으면 당연히 도와드렸겠죠.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정말 돈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막 도착했는데
회사 건물 앞에 민준과 시부모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회사까지 찾아올 줄은 몰라 조금 놀랐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집이 압류당하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단 말이야. 시어머니도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가, 예전에는 이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무시하고 쫓아낸 거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하고 우리 좀 도와다오. 주변을 지나가던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그들을 회사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우리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안다. 네가 대인배니 우리를 용서해다오. 일단 대출금만 좀 해결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꼭 보답하마. 저는 그들의 다급하고 후회에 가득 찬 얼굴을 보며 마침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월급 통장과 연결된 카드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 지난달 월급 입금 내역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월급이 적어서 민준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보세요. 저는 석 달 전에 이미 팀장으로 승진했고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민준 씨 월급 300만 원보다 훨씬 많아요. 세 사람은 휴대폰 화면에 찍힌 5, 0, 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내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했으면 당신이 믿었을까요? 당신들은 제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정규직이 된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를 쫓아냈잖아요. 제가 당신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겠죠. 그리고 예전 아파트 대출금 두 분이 내신 줄 아셨죠? 결혼한 지 2달째부터 매달 100만 원씩 제가 내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던 건 가족끼리 그런 걸로 굳이 생색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어땠죠? 저를 무시하고 빈손으로 쫓아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후회와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가 자신보다 훨씬 능력이 좋았고 심지어 묵묵히 집안의 빚을 갚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던 건 제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돈을 벌고 제 자신을 부양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와서 어려워지니 저를 찾으셨는데 진작에 왜 그러셨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대출금만 내주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 무시하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첫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를 쫓아낸 건 당신들이니 지금의 결과도 당신들이 책임져야죠. 둘째, 설령 돈이 있어도 돕고 싶지 않아요.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왜 당신들 대출금을 갚아줘야 하죠?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떠나려 했습니다. 민준이 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우리 다시 얘기 좀 해, 응?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앞으로 각자 인생 사는 거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카페를 걸어 나오자 마음이 정말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이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햇살은 눈부셨고 제 마음도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민준의 가족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은행에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민준은 심란한 마음에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얼마 못 가 해고당했습니다. 그 후
월급 250만 원짜리 직장을 구해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반년 후 부장으로 승진했고 월급은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수와 함께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제는 온전히 제 소유의 집도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그 집에서 민준과 시부모님 주위를 맴돌며 억울하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은 저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직 자기 자신이 강해져야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들의 얼굴에 통쾌하게 한 방을 날려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말이죠.